이번 시간에는 대체거래소 매매의 장점과 단점,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개념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거래소의 출범으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그리고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추가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체거래소 오전장 매매의 장점은 전일 미국 증시에서 새롭게 형성된 시황의 종목을 트레이딩 할 수 있고,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을 아침에 빠르게 매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전일 매수한 종목을 업무 시작 전 아침에 빠르게 매도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며, 예를 들어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였는데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시황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 종목을 대체거래소에서 오전장에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체거래소 오후장 매매의 장점은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외국인 기관의 확정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고, 정규장 마감 이후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시황에 문제가 생겨서 종목이 하락할 시 빠르게 대체거래소에서 매도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오전장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유동성이 부족하여 호가창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예측 매매를 해서는 안 되며, 빠른 급등 급락의 템포로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간이기에 계획된 매매가 아닌 급작스레 종목을 찾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에는 유동성이 집중되어서 트레이딩을 하기가 원활했는데, 현재는 너무 많은 종목이 대체거래소 매매가 가능해서 급등하는 많은 종목들 속에서 내동 매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지 손익비가 좋지 못한 매매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체거래소 초반 오후장 트레이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특강 영상으로 올려드린 실전 매매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 오후장 매매에 주의할 점은 3시 40분부터 8시까지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세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매수 진입을 해서는 안 되고, 대체거래소 오후장에서 종가 베팅을 한 이후나 7시 이전에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면 매도 대응을 통해서 내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공급 계약 등 확정 뉴스가 나오며 급등하는 종목은 트레이딩 및 종가 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대감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내가 먹을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장중 매매는 조금이라도 늦게 본다면 굉장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거래소 종목 선정을 위한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특강 영상에서도 종목 선정에 대해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당일의 거래 대금이 가장 크고 등락률이 높은 종목 중 대체거래소가 가능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체거래소 매매도 정규장 종가 베팅 매매의 연장선상의 과정일 뿐이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 확인하고 비싸게 살 뿐, 정규장에 종가 베팅을 하는 것과 대체거래소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개념 원리는 비슷합니다. 왜 계속해서 거래대금과 등락률을 강조드리냐면, 당일에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주목이 되고, 이미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서 정리해둔 이후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에 연속성이 있는 종목은 대체거래소에서도 오버슈팅이 잘 나와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메이저 수급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급등한 종목이 개인 수급이 많다면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비슷할 거예요. 종목이 좋아 보였는데 개인이 많이 사면은 대체거래소에서 하락할 시에 연이어서 하락 추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존재하는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주도주가 애매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장 마감 이후에 대체거래소에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을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종목에서 대체거래소에서 새로운 호재가 발생을 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10위권 이내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뉴스를 체크한 이후에 수급 분석을 하고 뉴스가 나쁘지 않고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발생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7시 반부터 8시까지 분할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대체거래소 막판에 7시 50분부터 8시 사이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매매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은 장 막판에 조정이 나온다면 다음날 오전에 갭상승과 함께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도 새로운 시황으로 주도주가 되어주는 종목은 정규장에 종가 베팅을 하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7시 반부터 8시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으로 당일에 주도주를 정리한 이후에 상승 종목을 체크해주면서 당일에 대체거래소가 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수급 분석을 하고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대금이 다소 작더라도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때때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혹시나 거래대금 기준으로 종목 정리를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상승 종목 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은 주도주가 내가 원하는 추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차순위 매매 관점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 항상 당일 주도주에 우선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트레이딩 관점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준비해둔 종목은 차트 분석을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가? 단기 신고가 구간 아니면은 역사적 신고가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들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강한 상승 추세가 발생한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존재하는지 메이저 세력의 수급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존재하는 종목은 비교적 깔끔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큰 자금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개별주보다 상승하는 흐름이 템포가 다소 느리더라도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저 세력이 계속해서 연이은 수급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종목들은 종가부터 대체거래소 그리고 다음날까지 집중해서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체거래소 실전 매매 예시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미래나노텍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급등의 패턴이 발생한 날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가격대가 단기 신고가까지 상승을 해줬죠. 이때 보시면 기관과 금융투자 수급의 연속성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을 내가 대체거래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을 해뒀다. 그러면 어떤 구간에 집중을 해야 하냐면 1차적으로 당일 종가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대체거래소에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려면 당일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의 패턴이 발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있게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한 이후에 내가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종가 부근부터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드시 당일의 종가를 다시 회복해주는 이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산 로보틱스 대체거래소 매매 종가 베팅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때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종가를 돌파해줄 때 불타기 그리고 당일 대체거래소에서 고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당일 고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다음날의 갭상승의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대체거래소 종가 베팅 기법이고 보시면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한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체크해주고 대체거래소 고가를 돌파할 때 1차 매수 진입 이후에 익절을 하고 막판에 다시 분할 매수를 하죠. 제가 핵심 개념 원리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상승 추세가 발생해주는 종목은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음날 추가 상승을 노리고 종가 베팅을 해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체거래소 막판에 상승한 가격대가 당일의 고가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오전장에 전일 고가를 돌파해 주니까 돌파 매매를 하는 이제 스캘퍼들이 이런 구간에서 너도 나도 달려들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 상승이 굉장히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8시 직전에 대체거래소 종가 베팅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매매는 대체거래소에서 새롭게 시황이 형성되었을 때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급등 이후에 의미 있는 40만원까지 이탈하면서 큰 하락 추세가 발생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와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떤 구간에 집중을 해야 되냐? 당일 오후장에 고가를 만들어 놓은 구간을 돌파해 주는 구간, 이 구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바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오후장에 고가를 돌파를 해주면 이런 구간에선 너도 나도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엔비디아와 삼성이 로봇으로 엮였다. 이런 재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뉴스가 좋다 생각하고 돌파 매매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매수 진입은 이제 내가 종가 베팅을 하지 못했을 시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해둔 오후장에 고가 돌파를 해주는 구간, 이 구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오버슈팅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7시부터 8시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종가 베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장중에 굉장히 급등폭이 컸는데 의미 있는 40만원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폭이 크게 나와져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통해 가지고 대체거래소 후반부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익절을 했는데, 보시면 장중에 주도주 오후장 종가 베팅 하는 관점과 똑같다 생각을 하시고, 대체거래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로봇 이슈로 시황이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주도주인데 조정폭이 커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다음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과정, 이 과정도 종가 베팅의 형태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한 가격 조정의 시간대가 좀 더 빠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 평단가를 맞추는 겁니다. 보시면 40만원을 이탈하는 구간부터 매수 타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거의 50분할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해당 종목을 살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락 구간의 호가창마다 매수를 걸어두는 거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내 매수 단가를 좋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가 하락을 이어가지 않고 상승을 해주면 해당 종목이 대체거래소에서 또 종가 베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매수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리고 가격 조정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한 부분입니다. LNC 바이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박스권의 구간에서 상승 하락의 흐름이 반복이 되었는데, 제가 트레이딩을 했던 날 외국인 기관수급과 더불어 큰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해둔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가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을 집중을 해가지고 대체거래소 막판 후반부에 1차 매수, 그리고 8시 직전에 추가 슈팅이 발생을 해서 불타기를 했는데, 초반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에 스스로 익절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빨리 매도를 했냐면, 전일 고가를 대체거래소 초반에 돌파시키자마자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대체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재빠르게 매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LNC바이오가 전날에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매수세가 약해가지고 바로 최대한 내 매수 단가 안에서 매도를 해서 손실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죠. 대체거래소에선 무조건 내 매수 단가에는 손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 마이너스 1, 2% 안에 기계적인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짧은 손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어젠 상장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는데, 보시면 이때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과 기관 수급도 함께 존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뒀고, 똑같이 붉은 선으로 표시한 당일의 종가에 집중을 하죠. 이 종가를 지켜보고 있다가 종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통해서 바로 라운드 피겨 8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와줘서 매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종가를 기준점으로 지켜보다가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돌파 매매는 매수는 어디에서 당일의 종가 혹은 당일의 고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 매수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매도 대응을 하냐면 대체거래소에서 보시면 장 마감 이후에 바로 오버슈팅이 발생을 했죠. 이런 구간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선 매도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체거래소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은 차익 실현이 또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주어질 때 매도를 통해서 미련 없이 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동기업 하락 추세 구간에서 큰 상승 추세의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수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의 수급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개별 이슈 테마의 종목은 수급이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대동기업은 무슨 종목이죠? 종전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로 이제 항상 급등의 패턴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종목은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 수급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종목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붉은 선으로 표시한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발생한 구간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죠. 저는 이때 당일의 고가가 19,800원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2만원 이상을 돌파해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관점으로 이렇게 막판까지 분할 매수를 했고, 왜 분할 매수를 8시까지 했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상승 추세로 대체거래소 고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타기를 통한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음날 대체거래소 오전에 다른 섹터에 좋은 시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재건 관련주가 이목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바로 제 매수가가 오기 전에 매도를 통해서 수수료 익절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해줬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좋은 흐름이 발생해도 다음날 추가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짧은 스캘퍼의 호흡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추가 상승이 없을 시 빠르게 매도 대응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매수가 정도의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8시 땡 하자마자 상승 매수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죠. 바로 매도를 통해서. 그리고 B야 하락 추세 구간에서 큰 상승 추세 흐름이 발생을 했죠.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동기업과 같이 개별 테마 이슈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형주는 기관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할 필요는 없고, 당일에 주도주가 없을 때 이렇게 개별 테마로 소형주들이 움직일 때 대체거래소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전장에 급등을 하고 하락한 종목이 종가 부근에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종가를 돌파해주고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죠. 이런 구간에서 장 막판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 단가를 맞췄고 다음날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아서 바로 매도 대응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체거래소는 항상 내가 원하는 추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빠르게 매도 대응을 통해서 내 원금 보호를 해줘야 되고, 이때도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죠. 5천만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때도 5천만원을 거의 50분할에서 100분할 사이로 쪼개가지고 100만원씩 50번을 사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제 단가를 맞춰서 다음날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동은하나텍 일봉상 단기 신고가에 상승 추세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 붉은 선을 보시면 최근에 단기 고가를 돌파해준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존재를 해서 제가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임 있으면 매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붉은 선으로 표시한 당일 종가를 돌파해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수 진입을 해서 오버슈팅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익절을 했습니다. 조금 길게 보고 싶어서 매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추가 상승이 발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하면 VI 호가에 가격대였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봤던 건데 제가 매도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하고 나니까
오버슈팅이 나와서 다소 아쉽긴 했습니다. 보시면 항상 종가를 기준점으로 트레이딩을 하죠. 종가를 기준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가 발생을 해줄 때 당일 고가 돌파나 라운드 피겨 돌파, 아니면은 내가 돌파 매매를 하지 못했을 때는 장 막판 분할 매수를 통한 종가 베팅, 이렇게 심플하게 반복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 하락 구간의 조정 구간에서 의미 있는 40만원을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 추세가 발생을 했는데, 상승 추세가 발생한 당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붉은 선의 종가 기준점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종가 베팅 관점에 매매를 했는데, 이때 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매를 했냐? 당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주였고 의미 있는 40만원을 재돌파시키면서 큰 상승 추세를 발생을 해줬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도 존재를 하니까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장 막판부터 분할 매수를 했고, 이후에 제가 설명드린 붉은 선의 종가 가격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8시까지 이 가격대를 지켜주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음날 대체거래소 초반 오버슈팅에 매도를 해서 입절을 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12월 1일에 상장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였는데, 이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메이저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의미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체거래소에서 분할 매수를 통한 종가 베팅을 들어갔는데, 제가 대체거래소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반드시 종가를 기준으로 하락 추세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초반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외국인 기관 메이저 세력 수급의 역사적 신고가니까 대체거래소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을 보일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당일 종가를 돌파시키고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면 이런 상승 흐름의 패턴에서 56,000원을 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당일의 고가인 57,100원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야 다음날 더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보시면 56,000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의 매수가를 위협을 할 때 스스로 익절을 통해 가지고 매도 대응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세력의 수급도 존재했고 상장 이후 최대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57,000원을 돌파해주면 의미 있는 6만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아무리 종목이 좋아 보여도 짧은 손절에 대응을 하냐면, 당일에는 좋아 보여도 다음날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가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6%가 넘어가는 하락이 다음날 오전장에 발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본 구간에서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이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사더라도 우선 매도 대응을 하고 다음날 다시 확인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링크솔루션 12월 3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는데, 보시면 이때 기관 수급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죠. 어느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했냐면 당일에 고점을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불타기 매매를 했는데, 계속해서 상한가 이탈 이후에 큰 하락은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다시 재차 상한가를 묶어주지 못하죠. 이러한 흐름에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갱신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을 역사적 신고가의 기관 대량순 매수를 의미있게 바라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가를 묶지 못하고 매도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거래소 막판에 큰 투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매도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신건설, 상제건설이 대체거래소가 되지 않는 종목으로 이렇게 장기 우하향 추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 패턴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토지와 건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유일하게 같은 테마에서 대체거래소가 가능한 종목이 동신건설이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 이탈 이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횡보를 할 때 관찰을 하다가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가 줄 때 매수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시황에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인 동신건설을 이렇게 대체거래소에서 막판에 상한가에 매매를 했지만, 보시면 비중을 작게 했죠. 2천만원 정도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워낙에 테마성 종목의 소형주이기도 하고
하이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매매 안에서 저의 트레이딩 시나리오의 디테일이 있었죠. 건설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상지건설이 대장주, 하지만 대체거래소가 되지 않는다. 2등주, 대체거래소가 가능한 동신건설.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느냐, 대체거래소 후반부까지 관찰을 하고 상한가를 다시 강하게 묶어줄 때 리스크 관리상 소액만 매수 진입,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소송으로 인한 급락 악재 패턴이 발생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대표이사의 해명 발언 뉴스가 나오면서 대체거래소에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2,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급등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워낙에 장중에 낙폭의 구간이 컸기 때문에 대체거래소 막판에 다음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제가 해당 종목을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 일정이 있어서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구간에선 매매를 하지 못하고, 하지만 알테오젠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인 코스닥 대장주의 종목인데 장중에 이렇게 악재로 인한 급락이 나왔고 대표이사의 해명성 발언에 기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음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적 반등은 하락 구간이 컸으니까 다음날 2, 3%의 약간의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말합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급등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지 못했다면 막판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내 매수 단가를 맞춰서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에 매도를 하는 매매 패턴도 좋습니다. 현대차 의미 있는 30만원을 돌파해주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죠. 메이저 세력인 외국인 기관의 대량 수급을 확인을 하고 대체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날 초반에 전일 고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불타기를 통해서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제가 해당 종목을 좋게 봐서 절반의 비중만 익절을 하고 나머지 다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정규장 시작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은 챙기지 못하고 약간의 수익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질문을 많이 주실 때 대체거래소 초반에 수익권이었는데 정규장까지 지켜보다가 익절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대체거래소에서 내 수익권이 확보가 되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9시 이후에는 정규장에서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매의 개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에서 수익을 준다면 반드시 익절을 통해서 내 수익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백, 해당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날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수급을 확인을 하였고, 보시면 당일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뇌동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심리가 좋지 못해서 이렇게 불타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긴 호흡의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공시효과를 기준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 발생해주고 당일 고가도 돌파해주니까 큰 급등이 나왔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한 채 대체거래소 후반부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거의 10% 가까운 기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물대란 해당 종목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실현의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고 추가적인 이렇게 급등 패턴이 잘 나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단기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의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큐렉소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 이후 다시 재차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큰 상승이 발생을 했죠. 상승하던 당일에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세력의 대량 순매수 수급을 확인을 했고, 보시면 붉은 선을 2개 그어뒀습니다. 아래 기준점은 종가의 표시를 했고 위에 빨간 선은 당일 고가를 표시를 해둔 건데, 제가 종가를 기준으로 훼손하지 않고 상승 추세가 발생을 하니까 1차 매수 진입 이후에 당일 고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불타기를 하죠. 조금 늦게 진입을 하더라도 보시면 거의 7시가 다 돼서야 매매를 하잖아요. 해당 종목 선정은 미리 해두고 대체거래소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관찰을 한 거죠. 보시면 이렇게 당일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니까 지켜보고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올 때 1차 매수, 당일 고가를 돌파해 줄 때부터 계속해서 불타기, 다음날 초반 상승 추세가 발생할 때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1억 정도 매매를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냈고,
서부 T&D 상장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날 기관과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관 금융투자의 수급의 연속성이 존재를 했죠. 당일에 하림지주가 상한가를 간 대장주였는데 2등주가 서부 T&D였습니다. 하림지주를 매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부 T&D를 이제 지켜보다가 동시효과 이전에 5천만 원 정도 분할 매수, 그리고 수급과 대체거래소에서 상승 패턴을 확인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 매수, 급등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이제 1억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총 2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대체거래소 막판에 투매가 나왔어요. 그 투매 때문에 다음날 길게 보지는 못하고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이전에 소송 악재로 인한 급락이 나왔는데 당일에 최근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대체거래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거래소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줬고 정규장까지 지켜봤는데 왜 정규장까지 지켜봤냐면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악재가 또다시 재탕 뉴스가 존재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길게 바라보며 욕심을 내다가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제 매수가를 위협하는 하락이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한진칼 제가 매매를 했던 당일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에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줬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급등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때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를 들어가 줄 때 매매를 했고 경영권 분쟁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적인 급등이 크게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좋게 봤지만 해당 종목이 장 마감 이후에 단일계좌주의, 투자주의 공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개파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익절 대응을 했습니다. 세크, 최근 고점을 돌파한 일봉상 단기 신고가의 패턴이 발생을 했는데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여러가지 테마성 이슈가 존재하는 특이성이 갖춰진 종목이었어요. 당시에 기간 수급의 연속성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한 이후에 투매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5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이후에 대체거래소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발생하면서 당일 고가 돌파를 해줄 때 불타기를 통해서 절반의 물량은 상한가에 매도를 했고 나머지 물량은 다음날에 이렇게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ENCell도 최근에 고가를 모두 돌파해주는 단기 신고가의 급등 패턴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삼성과 협업을 하는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과 관련된 뉴스가 존재하면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발생을 해준 거죠. ENCell은 삼성재단에서 해당 종목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과 협력을 한다는 뉴스를 더욱 좋게 봤고 종가 베팅을 하고 익절을 하지 못하고 다시 당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모습에 1차 매수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가 줄 때 나머지 물량을 매수를 걸어서 상한가에서 이제 매도가 나올 때 제 물량이 체결이 되어서 다음날 이렇게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당일에 단기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이때도 외국인 대량 수급과 기관의 매수가 존재를 했죠. 이때 대체거래소 초반에 당일 고가를 돌파해줄 때 매수 진입을 하고 이때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손절 대응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당일에 종가를 지켜주면서 8,000원을 재돌파해줄 때 1차 매수 나머지 당일에 고가를 돌파해줄 때 이제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버나잇을 해서 다음날 초반 상승 구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매매를 했던 게 한 달 전인데 최근에도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특강에서 올려드리는 종목을 보면 같은 개념 원리로 매매를 하죠. 대체거래소에서 종가를 지켜줄 때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발생하는 구간마다 분할 매수 그래서 이제 다음날 매도를 하거나 장중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매도 대응 같은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장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죠. 이때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의 연속성이 존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당일에 오전에 신고가를 갱신한 구간에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해주는 구간마다 분할 매수 불타기 이후에 대체거래소에서 수급과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나머지 비중을 채워가지고 다음날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인탑스 장기 하락 추세 구간에서 급등 패턴이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이때 삼성과 로봇을 협력을 한다는 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로봇도 시황 중심의 주도 섹터인데 이렇게 인탑스가 삼성과 로봇으로 엮인 뉴스를 보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 구간에 매매를 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할 때 매도 입절을 하고 오후장에 당일 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가주는 구간에서 매수 진입, 다음날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 종가 고가 형태로 반등이 나왔는데 해당 일에 외국인 기관 수급에 메이저 세력의 수급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설명드린 개념 원리로 똑같이 매매하죠. 붉은 선으로 표시한 당일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급등 패턴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 이때 대체거래소 막판에 매수를 했는데 7시 반 이후에 매매를 했습니다.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매수 그리고 당일 고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불타기를 통해서 다음날 약간의 추가 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체거래소 기준으로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면 이런 데서는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으니까 매매하지 않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추가 하락이 크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당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죠. 큰 하락도 나오지 않고 이 구간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대체거래소 막판에 매매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 이때 당시에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발생을 했어요. 기관 금융투자의 수급도 연속적이었지만 당일에는 매도가 나왔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한 날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이때 당시에 가격대가 60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70만원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음날 종가의 불타기를 통해서 그 다음날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스윙 관점으로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되니까 매도하지 않고 호흡이 긴 매매를 한 거죠. 현대오토웨버 역사적 신고가 갱신, 이때 당시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존재를 했는데 정규장에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하고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대체거래소에서 수급을 확인한 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도 대응을 했고 대체거래소 후반부에 다시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훼손하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매수를 하고 상한가를 들어가는 구간에 불타기 다음날 이렇게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대체거래소 실전 매매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일의 종가를 대체거래소에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드시